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 근데 표현을 못하겠어.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100권 읽기, 1000권 읽기. 남한테 다 좋은 거라고 나한테도 좋은 건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신 어떤 게 있냐면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제 이름은 남인혜이고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글쓰기를 14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국어는 한국어 하나지만 그 한국어로 된 텍스트의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텍스트부터 어려운 텍스트까지 되게 다양한데 요즘 문해력 이슈가 있기 전부터 사실 사람들은 항상 세대가 바뀔 때마다 내가 뭔가 좀 부족한가?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신문에 예전에 한자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병기되는 한자도 빠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요즘 젊은 애들 한자 모르네? 한자 쓸 줄 모르네? 그랬던 것이 요즘에는 요즘 애들 한자 읽을 줄 모르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한자로 된 우리 말인데 그걸 한국어로 썼어. 근데 그 말을 알아들을 줄 모르네. 이렇게 이제 점점점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대신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글로벌해졌잖아요. 인터넷 때문에. 외국인들도 똑같이 사용하는 단어를 우리도 똑같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전에 세대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들도 되게 많이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단어의 총량은 더 많아졌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전 세대에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사회의 변화 속도가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사이에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졌고 접하지 않았으니까 환경적으로 새로 쓰게 된 단어가 또 너무 많아졌고 그 변화의 차이가 극심하다 보니까 단어의 갭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세대적으로다가 이 세대는 아는 단어를 저 세대는 모르고 이런 거죠. 제가 박완서 선생님 소설을 읽다 왔는데 거기에 구럭을 메고 왔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구럭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매는 이렇게 자루로 된 가방이에요. 저도 그거를 보고 이런 단어를 예전에는 들었던 것 같은데 안 들은 지가 한참 됐으니까 저도 찾아보고서 기억을 한 거예요. 울력이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박원 선생님이. 울력이 뭐게요? 저희 아들도 모르고 딸도 모르더라고요. 울력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협동, 힘을 합쳐서 같이 하는 거야. 농사일은 울력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단어를 박원 선생님 시대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쓰던 단어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안 쓰죠. 게다가 www. 그 인터넷 주소창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월드 와이드 웹이잖아요. 그다음에 co.kr 나온다고 해봐요. 그럼 co가 회사의 약자잖아요. kr은 코리아의 약자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물냉면 먹고 싶어요 안 하고 물냉, 비빔냉면 먹고 싶어요 안 하고 비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축약을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단어들이 더 빨리 바뀌고 축약해서 쓰는 세대가 아니면 또 모르고, 축약어는 정말 어떤 그룹이나 세대만의 재교육이 없으면 알기가 힘들거든요. 문해력 문제는 사실은 어휘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영상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이제 젊은 사람들 탓할 것도 아닌 게 그 친구들은 우리보다 더 월드와이드한 외국 용어들은 더 많이 알거든요. 축약형도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변화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성에 대해서 같이 조금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대학 1학년, 2학년 때 전공 교재들 읽을 때 정말 애먹었어요. 똥멍청이가 된 느낌이었거든요. 왜냐? 국어 문해력이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집하고 교과서를 열심히 읽는 고등학교 3년을 보내고 났는데 너는 1학년생이니까 쉬운 책을 줄게. 너는 4학년생이야? 그러면 넌 좀 어려운 책 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강좌에 들어온 친구들은 다 그냥 너는 지성인이고 학생이고 좋은 책이니까 추천할 테니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려운 용어들, 학술 용어들 너무 많아갖고 되게 많이 흔들렸거든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제가 이제 1학년생들 가르치는데 걔네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 진짜 잘했는데요. 대학 들어오니까 이해가 안 가요. 똑같은 얘기를 저희 아들이 하더라고요. 학교 교실에서 윤독 독서라고 해갖고 30명 똑같은 책을 하나씩 나눠줘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걸 같이 읽는 그런 걸 합니다. 애들하고 읽을 때 옆에 보면은 페이지 넘어가는 속도가 달라요. 그리고 읽고 나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해하는 수준이 달라요. 어휘력이 높아지면 따라오는 효과들, 답답하지 않아요. 덜 답답해요. 표현하고 싶어. 근데 표현을 못하겠어.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 근데 본인만 느끼면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표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면 약간의 좌절감과 많은 답답함이 생겨요. 그거를 줄일 수가 있죠. 우리는 다 언어의 굴레에 갇혀 있거든요. 말로 표현하지 않는 건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라든가 상태라든가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재료가 많아지면 소통이 잘 되죠. 그러면 부수적으로 싸움도 덜 하게 될 거고 그 사람하고 오해도 덜 생길 거고 인간관계에서도 조금 더 잘 풀릴 거고 이런 효과들이 따라올 것 같아요.
저는 다 적어요. 제가 적는 걸 다 알아요. 우리 집 식구들이. 그래서 뭔가 좋은 걸 보면 이 문장 좋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알려줘요. 그래서 저는 생각날 때마다 적어갖고 마음에 드는 거를 적으면서 이해가 돼요. 이걸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국문과인데 공부를 하도 못해갖고 그 시험을 보는 건 잘하겠어요. 근데 뭔가에 대해서 서술하고 네 생각을 말해보라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선 그걸 잘하려면 책의 내용을 머릿속에 다 넣고 그걸 자기가 씹어서 자기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일 밑바닥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공부를 하자 싶었어요.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나오면 내 책이면 밑줄을 긋고 도서관 책이면은 그거를 바로바로 종이에 노트로 이렇게 옮겨 적었어요. 98년도부터 이렇게 옮겨 적었거든요. 근데 봤을 땐 이해가 잘 안 됐는데 하나씩 이렇게 옮겨 적다 보니까 그 단어가 차분히 들어오는 거예요. 전공책도 이거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다 옮겼어요. 예를 들어 그 애를 사랑했다는 증표를 남기고 싶었나 봐. 그걸 남김으로써 안심하고 눈을 감고 싶었을 거야. 엄마의 사랑을 받은 아이는 절대로 악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믿은 거지. 제가 밑줄 쳤던 건 엄마의 사랑을 받은 아이는 결코 악한 아이가 되지 않아. 이 문장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책 읽을 때마다 적거든요. 단어 하나도 중요하지만 문장 맥락에서 느끼는 어떤 표현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버릇처럼 해요. 단어를 모을 때 시집을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 가볍고 쉬운 시를 읽으면 돼요. 있습니다. 그런 시는. 여전히 창작되는 시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취향을 찾으면 되거든요. 시는 보통 단어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흩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 다 밀도가 높아요. 긴 문장이 있고 짧은 문장이 있는데 어떤 문장이 힘이 더 센 줄 알아요? 긴 문장보다 짧은 문장이 훨씬 힘이 세요. 각각의 문장이 갖고 있는 힘이 100이라고 하면 문장이 길어지면 여러 개의 단어가 100을 나눠 갖는 거고 짧은 문장은 거기에 있는 적은 단어가 그 힘을 나눠 갖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단어가 가진 힘은 짧은 문장이 더 커요. 우리 그래서 제일 짧은 게 어딘 줄 아세요? 제목이에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시는 요즘은 이렇게 줄글처럼 길게 쓰는 산문시도 되게 많고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한 작품이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라고 하면 한 페이지 안에 몇 줄로 다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 적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시인은 분명히 에너지를 응축시켰을 거거든요. 일상어든 일상어가 아니든. 그래서 시인이 가려놓은 골라놓은 단어를 한번 즐겨보시라고 해서 시집을 추천드리는 거고 요즘 최근에 나오는 시들이 특별히 우리한테 문해력을 높여주는 안 쓰이는 단어들을 많이 쓰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전 시대의 어떤 고풍스럽고 빈티지한 단어들을 내가 좀 많이 알고 싶어. 그런 취향을 조금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 이 두 권 추천해요. 김소월 시집하고 정지용 시집. 김소월 전집이라고 써있죠. 옛날 단어인데 뭔가 고풍스러운 그런 단어들이 가득해요. 이게 정지용 사전이에요. 자, 요즘 사람들 심심하다 많이 그러죠. 여기에는 무료희라는 단어가 나와요. 묘연하다. 소식이 끊겨 알 길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멋있잖아요. 그쵸? 이런 단어들이 여기 가득하거든요. 정지용의 향수라고 혹시 아세요? 아주 멋있는 노래가 있어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이걸 저희 아버지가 이 시를 저 초등학교 때부터 앉혀놓고 여러 번 읽어주셨는데 이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는 말이 너무너무 멋있지 않냐고 저한테 여러 번 물어보셨어요. 고향을 그린 시 중에서 이것처럼 아름답게 언어를 잘 사용한 시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최고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주입식 교육을 가정 내에서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멋있거든요. 실개청 휘돌아 나가고 원래도 알고 있었는데 희미해졌던 단어들이 이런 시를 읽으면 다시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추천드리고 제일 어려운 시집은 이제 이 시집이에요. 이 시집. 백석 시집인데 백석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북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석이 의도적으로 그 고향 마을에 토속어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지금 이거를 완전하게 의미를 뉘앙스까지 다 포착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후대로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어인데 낯설게 느껴져. 이국적으로 느껴져. 근데 그게 좀 매력적이고 내가 그 의미를 좀 알아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게 해주는 약간 챌린지용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독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챌린지 하시더라고요. 100권 읽기, 1000권 읽기.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권수에 매달리는 것보다 정말 좋은 책 한 권을 너덜너덜하게 읽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100번 읽어라 라고서 던져주시지 100권의 시집을 사서 저한테 주시진 않았거든요. 하나를 오래 길게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내 마음에 싹 다 들어올 때까지 읽는 거. 그래서 만약에 한 권을 100권 읽을래? 100권을 한 번씩 읽을래? 라고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저는 한 권을 100번 읽는 게 처음 특히 시작할 때는 도움이 된다. 이 100번이 정말 횟수를 세서 100번 읽으라는 건 아니에요. 100이라는 것은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번 읽으시는 게 문해력 증진에는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안 읽는 거. 남한테 다 좋은 거라고 나한테도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들이 채소를 얼마큼 먹어야 되는데 물을 하루에 2리터 먹어야 되는데 남한테 좋은 게 나한테도 좋은 건가? 나한테는 맞는 게 따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배째라 정신도 필요해요. 나한테 자꾸 안 들어오는데 억지로 그거를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좋은 책은 많습니다. 그리고 정 아쉬우면요. 그거에 대한 서평을 찾아 읽으세요. 그 사람이 정리를 잘 해놨을 거예요. 번역본일 경우에는 역자 후기, 옮기니 해설이거든요. 그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나는 읽었더니 너무 더 읽고 싶어졌어. 그러면은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책이면 분명히 많은 아마추어의 서평이든 프로의 서평이든 있을 거거든요. 서평 찾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시면 좋고요. 잘 읽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투자를 해야 돼요. 우선 그 책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종이책으로 사세요. 밑줄을 그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에는 포스트잇 그 인덱스 있잖아요. 이렇게 색깔별로 돼 있는 거. 그거를 이렇게 붙이세요. 하고 두 번째 독은 밑줄 친 부분들만 읽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될 때는 밑줄 칠 부분만 타이핑을 쳐보세요. 옮겨놓으면 A4 한 장이 나올 거예요. A4 한 장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책을 다시 읽어요. 훨씬 많이 들어와요.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저자의 말이 이런 얘기였구나. 의도가 조금씩 느껴져요. 의도 파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이전하고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책도 똑같아요. 어려운데 나는 정말 읽기 싫은데 그 책을 계속 들이부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도로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난이도의 여러 책을 계속 트라이를 해보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개인의 선택의 문제예요. 저는 어떤 편도 이 편이 낫다 저 편이 낫다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내가 만약 올라가고 싶은 수준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수준의 책을 읽는 거를 포기하지 말아야죠. 계속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나한테 필요한 책인가? 필요하지 않은 책인가? 예를 들어 제가 대학원을 가려고 해요. 그러면 대학원 수준의 책까지는 어떻게든 올라가야 돼요. 그거는 나의 직업이나 전공이나 업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라가야죠. 그럴 경우에는 포기하지 않고 그 책을 싫든 좋든 나한테 투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취미로 하고 싶어. 이 독서를 오래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선택을 해야죠. 나의 즐거움을 위한 독서인가? 아니 나의 성찰과 깨달음을 위한 독서인가? 예를 들어 저는 금강경이 어렵지만 금강경 안에 어떤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읽으면서 인생의 지혜를 찾고 싶어요. 그런 목표가 개인적으로 확실해요. 이거는 업무가 아니어도 나는 금강경을 열심히 주석을 찾아가면서 읽어보고 모르겠어. 근데 또 읽어보고 또 모르겠어. 도전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나한테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닐지도 몰라 라고 하면 그 순간 그거를 내려놓고 다른 책으로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금강경을 가지고 논문을 써야 돼요. 그러면 죽든 살든 이거를 열심히 읽어내야겠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헐, 대박 이런 건 저도 써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이모티콘 같아요. 특히 카톡이라든지 SNS 댓글 달 때 그런 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재밌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에 리액션을 하고 있다라는 반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걱정이 있냐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많은 사람한테 소통을 하느라고 감정의 표현을 그렇게 한두 개로 줄이면 실제로 우리 감정도 되게 둔화되는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을 때 감정이나 사람의 상태를 알려주는 단어들에 되게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감정의 빛깔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련하게 느껴졌다 하고 아릿하게 느껴졌다 이런 표현이 한 소설에 나오더라고요. 노을이 지는데 너무 아름다운데 그냥 뭔가가 그리운 듯한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 그때 박완서 선생님이 노을 지는 풍경이 연시 같은 황혼이 내려오는 그 풍경을 보고 있는데 마음이 아릿하게 느껴졌다, 아련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릿과 아련도 사실은 미묘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 감정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쓰는 것이 소설가구나 라는 걸 발견하고 기뻤어요. 그러면은 저도 주황빛, 분홍빛, 보랏빛으로 이렇게 저녁 노을 질 때 내 마음이 좀 아련한 그리움이 생겼다, 아릿하게 느껴진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 몰랐던 자기 마음의 상태를 좀 알게 돼요. 그래서 표현이 많아지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을 표현할 때요, 속상한 거하고 상심한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다른 단어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주 미묘한 상황에 적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속상에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음을요, 심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심경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 사연이 나의 심금을 울렸다, 내 심정이 어떤 줄 알아? 이럴 땐 이런 심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정, 심경, 심금,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되게 많은데, 어떤 건 소리에 가깝고 어떤 건 풍경에 가깝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많이 알면 어떨 땐 내 마음을 그림처럼 읽고 어떨 땐 내 마음을 소리처럼 듣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이 제일 알기 어려운 게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애들이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저도 같이 읽거든요. 초등학교 교과서 읽어보셨어요? 읽다 보면 동심으로 돌아가요. 중학교 교과서 읽어보셨어요? 읽다 보면 내가 세계대전에 대해서 잃어버렸던 지식을 다시 찾게 돼요. 고등학교 교과서 읽다 보면 경제학을 요즘 이렇게까지 가르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거든요. 또 성장의 동력이 좀 돼요. 그런데 저희 아들하고 같이 책을 많이 읽을 때 아들이 특히 물어보는 단어들이 있어요. 엄마, 인품이 뭐야? 숭고가 뭐야? 이런 걸 물어봐요. 이런 단어들을 일상에선 잘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저 선생님 무섭지? 무서운 선생님이 근엄한 선생님이야? 위험 있는 선생님이야? 설명 쉽게 되지 않아요. 근데 아이가 사람의 상태라든지 감정의 분화에 관련돼서 많이 알기를 원하죠. 그걸 단어로 뚫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정의 분화, 어떤 인간의 상태에 관해서 알려주는 깊이 있는 단어들을 저는 굉장히 중시하는 편이에요. 요즘 친구들은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발음도 훨씬 좋아요. 특히 신조어.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는 얘기해요. 긴 책을 한 권 다 읽기가 조금 힘들다, 부담스럽다. 그 긴 책을 본인이 안 읽어봤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지, 엉덩이 힘으로 쭉 한번 읽어보면 결국 다음에는 덜 두려워할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계속 독려는 하죠. 근데 우리 때는 책은 굉장히 귀한 거야, 값진 거야, 책을 안 읽는 건 좀 부끄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런 게 없어요. 책을 안 읽어도 지식을 배울 때는 차고 넘치는데, 우리 때는 책을 재밌어서도 읽었어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한테는 재밌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책은 정말 순위에서는 아주 후순위예요. 그래서 거기에 치이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책은 천천히 혼자서 쌓아가는 성짓기 놀인데 그거를 다른 달콤한 것 때문에 안 겪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데 사실 즐거운 거예요. 등산하고 비슷해요. 힘들지만 그걸 참고 가잖아요. 맨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기쁨이 느껴지죠. 그거를 요즘 친구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힘들어할 때 쉽게 안 도와주려고 노력해요. 손이 자꾸 가요. 도와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걔 짐을 덜어주고 싶어서. 근데 저 아이가 저 힘든 거를 지가 조금 고생하고 낑낑거리면서 해봐야지 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포기하지 마가 제일 중요해요. 너가 못 읽는 게 너무 창피하고 좌절스러워서 그만둬? 이게 제일 나쁜 선택이야. 몰라도 계속 읽고 찾아나가고 단어를 알아나가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그게 너한테 좋은 거야. 포기만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극복하는 친구들을 보는 보람이 좀 있어요. 습관은 전염되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이렇게 뜯더라고요. 이렇게 둘째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보더니 자기도 이렇게 뜯어봐요. 우리 둘째가 더 뜯어요. 이 습관은 전염되는 거거든요. 책을 읽고 싶다 그러면 책 읽는 사람 옆으로 가세요. 책 읽는 사람들이 어디 많아요? 서점에 많아요. 도서관에 많아요. 책 많은 곳에 가면 책 냄새가 은근히 좋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졸음도 빨리 옵니다. 도서관에서 자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아무튼 북클럽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소모임도 많이 하시고 줌으로 만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작은 소규모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유튜브를 왜 좋아해요? 정말 작은 그룹의 다양성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건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작은 소규모 그룹들도 그런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면 같이 읽으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누구한테 감사하냐면 아들 담임선생님이 늘 아이한테 윤독 독서를 학교에서 줘서 그걸 아이한테 읽게끔 해주셨으니까 얘가 책을 읽어야 돼 라고 하면 그래 나도 책을 읽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책 읽는 사람 옆으로 가세요.